중환자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침대 위의 남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지 오래였다. 68세 박정호 회장. 한때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 정호건설을 일궈낸 거물이었지만 지금은 각종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한 채 죽음의 문턱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다. 아버지. 장남 박민준이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다. 46세의 그는 현재 정호건설의 대표이사로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아버지를 잃을 위기에 놓인 아들일 뿐이었다. 병실 안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차남 박민수 44, 장녀 박소영 42, 막내 박지혜 38, 그리고 각자의 배우자들까지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체념과 슬픔, 그리고 어쩐지 모르게 어색한 긴장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소영이 민준에게 물었다. 오늘 밤이 고비래. 만약 오늘 밤을 넘기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하셨어. 지혜가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박정호는 3일 전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평소 건강했던 그가 아침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것이었다. 심근경색이었다.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계속 악화되기만 했다. 형, 회사는 어떻게 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일단 임시로 내가 모든 업무를 보고 있어. 하지만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직접 처리하시던 일들이 너무 많아서 파악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정호건설은 박정호 회장의 원맨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중요한 결정은 모두 그가 직접 내렸고 핵심적인 사업 내용들은 그만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더욱 막막했다. 아버지께서 평소에 회사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나? 소영이 물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거의 없어. 그냥 열심히 해라, 회사를 잘 이어받아라, 이런 말씀만 하셨지. 구체적인 얘기는. 그때 민수가 아버지의 손목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손목의 흉터, 언제 생긴 건지 알아? 흉터? 모든 사람이 박정호의 손목을 내려다봤다. 확실히 왼쪽 손목에는 길고 깊은 흉터가 있었다. 세월이 지나 희미해졌지만 상당히 큰 상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어. 물어봐도 옛날에 다쳤다고만 하시고. 지혜가 말했다.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아버지 방에 있는 그 나무 상자.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 아, 그거. 나도 궁금했어. 소영이 맞장구 쳤다. 박정호의 서재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다.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상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했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 박정호의 유일한 설명이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끔 혼자 있을 때 보이시던 그 표정. 민수가 중얼거렸다. 뭔가 후회하는 것 같은, 아니면 두려워하는 것 같은.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생각해보니 박정호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 그는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지만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비밀스러운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어떻게 사셨는지도 잘 모르겠어. 지혜가 말했다. 맞아. 아버지 고향이 어딘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 소영도 동의했다. 박정호는 항상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하다며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가족들도 그런 아버지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오히려 이상했다. 어머니는 아버지 과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지?
민준이 물었다. 박정호의 부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 역시 남편의 과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았다. 다만 가끔 아버지가 젊을 때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 정도만 했을 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박정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버지. 민준이 급하게 일어났다. 박정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온 것 같았다. 아버지, 저예요. 민준이에요. 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박정호의 시선이 천천히 아들에게 향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시에요? 소영이 아버지에게 귀를 가까이 댔다. 족.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네, 아버지. 우리 다 여기 있어요.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박정호의 시선이 가족들을 하나씩 훑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뭔가 절박한 빛이 스쳤다. 내가 죽으면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민수가 말렸다. 하지만 박정호는 고개를 약간 저었다.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는 듯했다. 내가 죽으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가족들이 숨을 죽이며 아버지의 말을 기다렸다. 우리 가문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는 박정호가 말을 멈췄다. 호흡이 가빠지고 있었다. 아버지, 천천히 말씀하세요. 민준이 진정시켰다. 비밀이 있다. 그 한마디에 병실이 얼어붙었다. 비밀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정호의 눈이 천천히 서재 쪽을 향했다. 비록 여기는 병원이지만 그의 시선은 분명히 집의 서재를 향하고 있었다. 상자, 나무 상자.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 나무 상자 말이었다. 그 상자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혜가 물었다. 박정호의 호흡이 더욱 가빠졌다.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무언가를 꼭 전달해야 한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진 모든 것은. 그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다. 가족들이 충격에 빠졌다.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니?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황당해했다.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일이 있다. 박정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간절해졌다.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 숨어서 살았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아버지, 민수가 소리쳤다.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박정호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하려고 애썼다. 상자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다. 편지도, 증거도. 갑자기 심전도 소리가 빨라졌다. 의사 선생님, 소영이 밖으로 소리쳤다. 아버지, 제발 괜찮아지세요. 지혜가 울며 매달렸다. 하지만 박정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우리 가문이 진짜 시작을. 그 순간 의료진이 급하게 들어왔다. 가족분들 잠시 나가 계세요. 가족들이 복도로 밀려났다. 병실 안에서는 응급처치가 이뤄지고 있었다. 형, 아버지가 뭐라고 하신 거야? 민수가 떠듬거렸다. 정당하게 얻지 않았다고.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 민준도 혼란스러워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게. 지혜가 말을 잇지 못했다.
소영이 벽에 기대어 서며 말했다. 아니야, 분명히 오해일 거야. 아버지가 혼란스러워서 헛소리 하신 거야.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다. 박정호의 그 간절한 눈빛과 절박한 목소리는 결코 헛소리 같지 않았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다. 일단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병실로 들어갔다. 박정호는 다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아버지. 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차가웠던 박정호의 손이 미묘하게 따뜻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표정도 전보다 편안해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형, 우리 정말 그 상자를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이 고민에 잠겼다. 아버지가 평생 금기시해온 그 상자. 하지만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으니 일단 아버지 상태를 지켜보자. 그 다음에 결정하자. 하지만 모든 가족들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 과연 그 나무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리고 박정호가 말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밤이 깊어갔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가족들이 교대로 지키고 있었다. 모두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새벽 3시경 심전도의 소리가 갑자기 바뀌었다. 평탄했던 선이 급격하게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다. 아버지. 가족들이 모두 병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박정호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 심전도의 소리가 길게 이어지더니 결국 일직선이 되었다. 아버지. 지혜가 주저앉으며 울었다. 의사가 들어와서 시각을 확인했다. 오전 3시 17분 사망 확인. 박정호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 그와 함께 가문의 비밀도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들은 가족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진 모든 것은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다. 상자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다.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우리 가문의 진짜 시작을.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가족들은 이 말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난 후 그들은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었다. 과연 그 나무 상자를 열어볼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모른 척 살아갈 것인가. 하지만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신 비밀. 그들은 반드시 그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은 오후 늦은 시각이었다. 3일간의 장례 절차로 모든 가족들이 지쳐 있었지만 아무도 쉬려고 하지 않았다. 모두의 마음은 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그 나무 상자에 가 있었다. 정말 열어볼 거야? 소영이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모두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3일 동안 각자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만약에. 지혜가 망설였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라면?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모르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아버지 마지막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가족들은 잠시 침묵했다. 박정호의 마지막 말들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얻었다니.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일단 가보자. 민준이 일어났다.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 가족들이 모두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책장 가득한 책들, 큰 책상, 그리고 구석에 놓인 그 나무 상자. 상자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가로 50cm, 세로 30cm 정도의 직사각형 모양이었다. 오래된 것 같았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고 튼튼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열쇠는 어디 있을까? 소영이 물었다. 민준이 아버지의 책상 서랍들을 뒤졌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세 번째 서랍에서 작은 열쇠 하나가 나왔다. 이거인 것 같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다. 민준이 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떠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다. 민준이 뚜껑을 천천히 열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낡은 편지들, 사진들, 그리고 몇 장의 서류들. 가장 위에 있던 것은 봉투에 담긴 편지였다. 봉투에는 내 가족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이거부터 읽어보자. 민준이 편지를 꺼냈다. 편지지는 아버지의 필체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침내 내가 평생 숨겨온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혜가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먼저 사과하고 싶다.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아니, 진실을 숨겼다. 40년 넘게 너희들과 함께 살면서도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맞았던 것이다. 내 본명은 박정호가 아니다. 가족들이 충격에 빠졌다. 뭐라고? 소영이 소스라쳤다. 민준이 계속 읽었다. 내 진짜 이름은 김철수다. 1975년 내가 25살이었을 때까지 나는 김철수로 살았다. 김철수? 지혜가 어리둥절해했다. 그럼 우리 성씨도. 그해 겨울 나는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김철수라는 신분을 버리고 박정호라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가명을 쓰고 살았다고? 진정하고 끝까지 들어보자. 민준이 말렸다. 그 사건은 한 사람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거실이 얼어붙었다. 죽음이라고? 소영이 떨었다. 1975년 12월 15일 밤 나는 한 남자를 죽였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민준의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붙잡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살인을 했다고? 지혜가 절규했다. 민수가 편지를 집어들고 계속 읽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당방위였다. 나는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죽였다. 정당방위. 소영이 중얼거렸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종구. 당시 조폭 조직의 보스였다. 나는 그 조직에서 일하고 있었다. 가족들이 더욱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가 조폭과 연관이 있었다니.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되지 않아 방황하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의 소개로 이종구 조직에서 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 일이라고 생각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그런 곳에서 일하셨다니. 하지만 점점 더 깊은 일들에 관여하게 되었다. 불법 도박장 관리, 고리대금업 관련 일들. 나는 그만두고 싶었지만 쉽게 빠져나올 수 없었다. 지혜가 울먹였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던 어느 날 이종구가 나에게 큰 일을 시켰다. 경쟁 조직의 간부를 처리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거부했다.
사람을 해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했다. 민수가 계속 읽었다. 그날 밤 이종구가 나를 불러냈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거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그는 칼을 들고 나를 찔러 죽이려고 했다. 가족들이 아버지의 손목에 있던 그 흉터를 떠올렸다. 나는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 과정에서 이종구의 칼이 내 손목을 그었다. 피가 많이 났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흉터가 소영이 깨달았다. 몸싸움 끝에 칼이 이종구에게로 향했다. 그는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나는 살인자가 되었다. 침묵이 흘렀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 후 나는 경찰에 자수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 조직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었다. 보복을 위해서였다. 민준이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다. 박정호라는 이름의 사람이었다. 그는 내 또래였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 홀로 살고 있었다. 민수가 놀라며 편지를 내려다봤다. 진짜 박정호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거야? 그 사람은 심한 병을 앓고 있었다. 폐결핵 말기였다. 의사가 말하기로는 몇 달 더 살기 어렵다고 했다. 지혜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설마 박정호는 나에게 제안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신분을 가져가라고. 어차피 가족도 없고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버지가 죽은 사람의 신분을. 처음에는 거절했다. 하지만 조직의 추적이 점점 거세졌다. 나는 김철수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민준이 계속해서 읽었다. 1976년 3월 박정호가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의 장례를 치러주고 그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는? 민수가 물었다. 그들은 진짜 박정호의 부모님이었다. 나는 그분들에게 아들 행세를 했다. 몇 년 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끝까지 나를 진짜 아들로 여기셨다. 가족들이 머리를 감쌌다. 아버지의 정체성 자체가 거짓이었다니. 그 후 나는 박정호로서 열심히 살았다. 작은 건설업체에서 일하며 기술을 익혔고 몇 년 후에는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게 정호건설의 시작이었구나. 소영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내가 사업을 크게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노력 때문만이 아니었다. 민준이 다음 부분을 읽으려다가 주저했다. 아마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일 것 같았다. 형, 계속 읽어. 민수가 재촉했다. 이종구를 죽이던 그날 밤 나는 그의 사무실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뭘 발견했는데?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었다. 이종구가 각종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토지들의 소유권 서류들이었다. 지혜가 깨달았다. 설마 그걸. 나는 그 서류들을 가져왔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토지들이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되었다. 가족들이 절망했다. 결국 그들의 부는 불법적으로 얻어진 것이었다. 나는 그 토지들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것이 정호건설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게. 하지만 나는 그 돈을 그냥 쓰지만은 않았다. 매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익명으로 기부했다. 특히 이종구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을 찾아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소영이 눈물을 닦았다. 그래도 아버지는 양심이 있으셨구나.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이종구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서 나를 원망했다. 민준이 아버지가 가끔 밤에
혼자 앉아있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 그런 고통을 겪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은 너희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었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하지만 이제 내가 죽으면서 모든 것을 고백한다. 너희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편지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상자 안에 있는 다른 서류들을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종구 사건에 대한 기록, 토지 매매 관련 서류들, 그리고 내가 평생 기부한 내역들도 있다. 민수가 상자 안을 들여다봤다. 정말로 많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싶다. 너희들은 죄가 없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이제 너희들이 선택해야 한다. 선택이요? 소영이 물었다. 이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다. 나는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달라. 너희들은 모두 선량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것은 내가 가짜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민준이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사랑한다. 민준아, 민수야, 소영아, 지혜야. 너희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나는 김철수가 아닌 박정호로서 행복할 수 있었다. 편지가 끝났다. 거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소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는 누구야? 박 씨도 아니고 김 씨도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민준이 말했다. 아버지가 누구였든 상관없이. 민수가 상자에서 다른 서류들을 꺼냈다. 이것들도 봐야겠어. 첫 번째 서류는 신문 기사였다. 1975년 12월 16일자 신문에 조폭 보스 이종구 시체로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정말 사실이었구나. 지혜가 떨었다. 두 번째는 토지 매매 관련 서류들이었다. 1980년대 초반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기록들이었다. 세 번째는 기부 관련 서류들이었다. 40년간 꾸준히 각종 단체의 익명으로 기부한 내역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총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기부하셨다니. 소영이 놀랐다.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사진들이었다. 젊은 시절의 박정호. 아니, 김철수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그중 하나는 진짜 박정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야윈 남자와 그 옆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 이 사람이 진짜 박정호구나. 민준이 중얼거렸다. 또 다른 사진에는 이종구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아버지가 훨씬 어려 보이는 모습이었다. 민수가 마지막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다. 만약 너희들이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것을 경찰에 가져가라. 내가 죽었으니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해도 된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진짜 내 소원은 너희들이 이 진실을 딛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가족들이 다시 침묵에 빠졌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지혜가 물었다. 아무도 쉽게 답할 수 없었다. 4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의 정체성, 가문의 역사, 그들이 누려온 부의 출처까지.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큰 고통을 안고 살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도.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민준이 말했다. 이 모든 걸 소화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가족들이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제 그들은 선택해야 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진실을 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지만 그들이 아직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아직 진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상자 맨 밑에는 아직 하나의 봉투가 더 남아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모두 잠을 설친 얼굴로 다시 모였다. 어젯밤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버지가 가짜 신분으로 살았다는 것, 사람을 죽였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부가 불법적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까지. 어젯밤 잠이 왔어? 소영이 지혜에게 물었다. 전혀. 계속 아버지 생각만 났어. 평생 그런 고통을 안고 살으셨다니. 지혜가 눈을 비비며 답했다. 민준과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 형, 그 상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민수가 말했다. 혹시 놓친 게 있을지도 몰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어제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 가족들이 다시 서재로 모였다. 상자는 어제 그대로 놓여 있었다. 민준이 상자를 들어보니 뭔가 더 있는 것 같았다. 밑바닥에 뭔가 더 있어. 상자 맨 밑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더 숨어 있었다. 어제는 다른 서류들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도 편지인가? 소영이 물었다. 봉투에는 마지막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마지막 진실? 지혜가 불안해했다. 또 뭔가 있다는 거야? 민준이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몇 장의 사진, 그리고 한 장의 출생증명서가 들어 있었다. 출생증명서? 민수가 의아해했다. 민준이 출생증명서를 확인했다. 그런데 이름이 낯설었다. 김태우라고 적혀 있었다. 김태우? 누구야? 소영이 물었다. 민준이 편지를 펼쳤다. 이번에도 아버지의 필체였다. 내 가족들에게. 만약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내 과거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 더 있다. 가족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김태우는 내 아들이다. 그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민수가 소리쳤다. 내가 김철수로 살던 시절, 즉 조폭 조직에서 일하던 1974년에 만난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미숙이었다. 지혜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셨다는 거야? 미숙이는 그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는 자주 그 가게에 가서 식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 서로 가까워졌다. 소영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 너희들의 어머니와는 1977년에 만났다. 즉, 내가 박정우가 되고 난 후였다. 민준이 계속 읽었다. 미숙이와의 관계는 깊어졌고 1975년 초에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1975년. 민수가 중얼거렸다. 그때가 이종구를 죽인 해잖아. 그렇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다. 나는 미숙이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했다. 그리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지혜가 눈물을 흘렸다. 그럼 우리한테 형이 있다는 거야? 하지만 이종구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나는 김철수라는 신분을 버려야 했고 미숙이와도 헤어져야 했다. 가족들이 아버지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미숙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그리고 쫓기는 신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했다.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했다. 그럼 그 여자분은? 소영이 물었다. 미숙이는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웠다. 김태우라는 이름으로. 민수가 출생증명서를 다시 확인했다. 1975년 8월생이네. 그럼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48살이겠네. 지혜가 계산했다. 나는 박정호가 되고 나서 몇 번인가 멀리서라도 그들을 지켜보려고 했다. 하지만 너무 위험했다. 혹시 미숙이나 태우에게 해가 갈까봐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다. 가족들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들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다. 특히 태우에 대해서. 그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랐다. 민준이 사진들을 확인했다. 그중 하나는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뒷면에는 미숙이와 태우, 1975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여자가 한미숙이구나. 소영이 사진을 들여다봤다. 다른 사진은 5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혼자 놀고 있는 모습이었다. 태우, 1980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몰래 찍으신 건가? 민수가 물었다. 편지가 계속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가끔씩 멀리서나마 그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미숙이는 여전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태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지혜가 궁금해했다. 하지만 1987년경부터는 더 이상 그들을 찾을 수 없었다. 음식점도 문을 닫았고 그 동네에서 이사를 간 것 같았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네. 나는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그들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인지 쉽지 않았다. 30년이면 정말 찾기 어렵겠다. 소영이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소식을 들은 것은 5년 전이었다. 가족들이 집중했다. 사설탐정이 알아낸 바로는 미숙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리고 태우는? 민수가 긴장하며 기다렸다. 태우는 현재 서울에서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정비소? 지혜가 놀랐다. 그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끝내 그를 만나러 가지 못했다. 어떤 얼굴로 만날 수 있겠는가? 아버지 행세를 하며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진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가족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라도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태우는 너희들의 친형이다. 그리고 그는 아마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를 것이다. 민준이 다른 서류를 확인했다. 거기에는 김태우의 현재 주소와 정비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울 성북구에 있네. 태우 정비소라고. 민수가 읽었다. 만약 너희들이 태우를 만나고 싶다면 만나라.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다. 이건 역시 너희들의 선택이다. 소영이 고민에 빠졌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만나야 할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태우를 직접 돌보지 못한 대신 익명으로나마 그를 도우려고 노력했다. 어떻게요? 지혜가 물었다. 정비소 사업 자금도 내가 익명으로 지원했고 그의 아들이 대학에 갈 때 장학금도 내가 마련했다. 태우에게도 아들이 있다고? 민수가 놀랐다. 그렇다. 태우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다. 김준호라는 이름으로 지금 25살이다. 지혜가 계산했다. 그럼 우리에게는 조카가 있는 셈이네. 준호는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 태우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많은 고생을 했다. 태우 씨 부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소영이 물었다. 준호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다. 그 후로 태우는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 가족들이 마음이 무거워졌다. 김태우도 많은 고생을 했구나. 나는 평생 태우에게 미안했다. 그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랐고 나중에는 부인까지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 민준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만약 너희들이 태우를 만난다면 내 대신 사과해달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를 가족으로 받아달라. 편지가 끝났다. 하지만 충격은 끝나지 않았다. 민수가 상자 바닥을 다시 확인했다. 또 뭔가 있나?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 하나가 더 나왔다. 김태우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태우 씨한테 주라는 편지인가 봐. 지혜가 말했다. 민준이 그 봉투를 확인했는데 봉인이 되어 있었다. 이건 우리가 열어보면 안 될 것 같아.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태우 씨께 직접 드려야지.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어제 알게 된 충격도 소화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우리 정말 그분을 만나야 할까?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나야지.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의 유언이잖아. 그리고 우리의 친형이기도 하고.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우리 형이에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 민수가 걱정했다. 그래도 일단 만나보자. 소영이 말했다. 어떤 분인지 확인해보고 천천히 얘기하면 될 거야. 지혜도 동의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미안해 하셨는데 우리라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결정이 내려졌다. 그들은 김태우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지? 민수가 걱정했다. 갑자기 나타나서 실은 우리가 당신의 이복 동생들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민준이 생각해봤다. 일단 정비소에 차를 가져가는 척하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보고. 좋은 생각이야. 소영이 동의했다. 하지만 지혜가 다른 걱정을 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40년 넘게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가족이라고 하면.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민준이 말했다. 아버지도 그러시길 원하셨잖아. 그들은 오후에 김태우의 정비소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 전에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상자에서 나온 다른 사진들을 보니 김태우의 성장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그리고 군대 시절 사진까지. 아버지가 정말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진을 가지고 계셨다니. 소영이 감탄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 것으로 보이는 사진은 김태우가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사람이 우리 조카구나. 지혜가 김준호의 사진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에서는 아버지가 김태우를 위해 익명으로 지원한 내역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정비소 창업자금 5천만 원, 아들 대학 등록금 지원, 그리고 가끔씩 보낸 생활비까지 총 2억 원 넘게 지원하셨네. 민수가 계산했다. 그럼 태우 씨는 그 돈이 어디서 온 건지 모르실까? 지혜가 물었다. 아마 모르실 거야. 아버지가 철저히 익명으로 하셨으니까. 민준이 시계를 보았다. 이제 출발해 볼까? 오후 2시 가족들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태우정 비소로 향했다. 가는 동안 모두 긴장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정비소는 생각보다 깔끔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간판도 새 것 같았고 시설도 현대적이었다.
아버지의 지원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았다. 저기 있는 사람이 태우 씨인 것 같아. 민준이 가리켰다. 정비소 안에서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차를 수리하고 있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어딘지 아버지와 닮은 구석이 있었다. 정말 아버지랑 닮았네. 소영이 놀랐다. 김태우는 고객의 차를 정성스럽게 점검하고 있었다. 성실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어서 오세요. 김태우가 그들을 보고 인사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네. 차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요. 민준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어떤 소리인지 확인해 볼게요. 차 키 좀 주세요. 김태우가 차를 확인하는 동안 가족들은 그를 자세히 관찰했다. 확실히 아버지와 닮은 부분들이 많았다. 특히 눈매와 목소리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벨트가 조금 느슨해져서 그런 것 같네요. 금방 해드릴게요. 김태우가 설명했다.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다. 정비소 운영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소영이 물었다. 한 15년 정도 됐죠. 처음에는 작은 곳에서 시작했는데 몇 년 전에 여기로 이전했어요. 혼자 하세요? 지혜가 물었다. 네, 아들이 가끔 도와주긴 하는데 본업이 따로 있어서요. 김준호 얘기가 나왔다. 아드님이 뭘 하세요? 민수가 관심을 보였다.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해요.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죠. 김태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대단하시네요. 혼자 키우시면서 대학까지 보내시고. 김태우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아내를 일찍 여의어서 둘이 살기가 쉽지 않았죠. 가족들이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가 편지에서 말한 대로였다. 그래도 아드님이 잘 커서 다행이네요. 민준이 위로했다. 네, 그 아이가 제 전부죠. 작업이 거의 끝나갈 때쯤 젊은 남자가 정비소로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깔끔한 인상이었다. 아버지, 일 끝나셨어요? 그 남자가 김태우에게 인사했다. 아, 준호야. 벌써 퇴근했네. 김태우가 반갑게 맞이했다. 김준호였다. 가족들이 처음 보는 조카였다. 안녕하세요. 김준호가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가족들도 인사를 받았는데 이상한 기분이었다. 이 젊은 남자가 자신들의 조카라니. 아버지, 오늘 저녁에 같이 드실까요? 김준호가 물었다. 그래라. 손님들 일 마저 마무리하고 갈게. 김준호가 나간 후 김태우가 작업을 마쳤다. 다 됐습니다. 이제 소리 안 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민준이 물었다. 3만 원이면 됩니다. 생각보다 저렴했다. 김태우의 인품이 느껴졌다. 돈을 주면서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성함이 김태우 씨 맞으시죠? 김태우가 조금 의아해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아, 지인이 추천해줘서요. 김태우 씨가 정비를 정말 잘한다고.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차에서 내리기 전에 소영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혹시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김태우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없었어요. 아,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는데 10년 전에 돌아가셨죠. 가족들이 마음이 아팠다. 정말 혼자서 살아온 것이었다. 그럼 아버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로는 어떤 사정으로 떠나셨다고만 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고. 김태우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배어 있었다. 혹시 만나고 싶으시지 않나요? 민수가 물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제 와서 찾는다고 해도 살아계실지도 모르겠고.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실은 민준이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다. 아니에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차에서 나오면서 민준이 명함을 건넸다. 혹시 차에 문제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태우가 명함을 받아봤다. 정호건설. 큰 회사시네요. 네, 건설업 하고 있어요. 대표이사. 대단하시네요. 가족들이 차에 타고 떠나면서 김태우가 손을 흔들어 주었다. 차 안에서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해?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좋은 분 같아. 소영이 답했다. 성실하고 착해 보이고 아버지랑 정말 많이 닮았어. 특히 말하는 방식이. 지혜가 말했다. 준호도 인상이 좋더라. 예의 바르고. 민수가 덧붙였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 소영이 고민했다. 오늘 보니까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워하시는 것 같은데. 진실을 알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충격받으실까? 지혜가 걱정했다. 민준이 생각해봤다. 일단 며칠 더 지켜보자. 그리고 어떻게 접근할지 계획을 세워보고. 그런데 형, 우리가 이렇게 뜸들이는 게 맞을까? 민수가 물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다. 김태우가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을 텐데 정작 아버지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만나지 못했다니. 내일 다시 가볼까? 소영이 제안했다. 그래. 이번에는 진실을 말하자. 민준이 결심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도 전해드리고. 지혜가 덧붙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든 가족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아버지의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었다. 그리고 그 비밀 속에는 또 다른 가족이 숨어 있었다. 내일 그들은 김태우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40년 만에 흩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과연 김태우는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다음 날 오전 가족들은 다시 태우정 비서 앞에 모였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김태우에게 남긴 편지를 가져왔다. 모든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말 괜찮을까? 지혜가 마지막으로 걱정했다. 해야 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잖아. 민준이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다. 정비소에 들어가니 김태우가 혼자서 작업하고 있었다. 어제와 같은 성실한 모습이었다. 어제 오신 분들이네요. 차에 또 문제라도 있나요? 김태우가 반갑게 인사했다. 아니에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태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요? 혹시 조용한 곳에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라서. 김태우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정비소 뒤쪽에 작은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죠. 사무실은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김준호의 대학 졸업사진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자, 앉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죠. 김태우가 의자를 권했다. 가족들이 앉아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태우 씨, 혹시 박정호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김태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누군데요? 저희 아버지 이름이에요. 정확히는 저희 아버지가 사용했던 이름이죠. 사용했던 이름이라니? 민수가 설명했다. 저희 아버지의 본명은 김철수였어요. 그 순간 김태우의 표정이 변했다. 김철수요? 네. 혹시 그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김태우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 어머니가 가끔 그 이름을 언급하셨어요. 김철수라고.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역시 한미숙이 김철수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나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제 아버지가 김철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떤 사정으로 떠나셨다고만.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셨거든요. 지혜가 눈물을 닦았다. 그럼 짐작하고 계시는 거네요. 설마. 김태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혹시 김철수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 아버지예요. 그리고 태우 씨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김태우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정말인가요? 저희도 며칠 전에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편지에서. 돌아가셨다고요? 김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일주일 전에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김태우가 고개를 숙였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 제가 정말 그분의 아들인 거예요? 김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가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다. 아버지가 태우 씨에게 남긴 편지가 있어요. 김태우가 편지를 받아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읽어보세요. 소영이 말했다. 김태우가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글이 눈에 들어왔다. 내 아들 태우에게. 그 첫 문장을 보자마자 김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이 편지만큼은 아버지로서 쓴다. 김태우가 편지를 읽는 동안 다른 가족들도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고 그 때문에 너와 내 어머니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김태우가 편지를 잠깐 내려놓고 물었다. 무슨 일을 저지르신 거예요? 민준이 설명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어떤 사건에 연루되셨어요. 정당방위였지만 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신분을 바꿔야 했대요. 신분을 바꿨다고요? 김철수에서 박정호로요. 그래서 저희도 박 씨가 된 거예요. 김태우가 충격에 빠졌다. 그럼 우리는 진짜 남매인 거네요. 네. 혈육이에요. 김태우가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너를 멀리서나마 지켜보며 살았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결혼해서 준호를 낳는 모습을, 그리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고생하는 모습을 모두 지켜봤다. 아버지가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지혜가 사진들을 꺼냈다. 이 사진들 보세요. 김태우의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이었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모은 것들이었다. 이건 제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네요. 김태우가 놀랐다. 어머니도 없는 사진인데 아버지가 멀리서 찍으신 것 같아요. 김태우가 사진들을 하나씩 보면서 울었다. 자신을 그렇게 지켜봐준 사람이 있었다니. 편지를 계속 읽자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다. 내가 정비소를 창업할 때의 자금, 준호의 대학 등록금, 그리고 가끔씩 받았던 익명의 도움들. 모두 내가 보낸 것이다. 그럼 그 돈이. 김태우가 깨달았다.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익명으로요. 김태우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복권에 당첨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어떤 좋은 분이 도와주신다고. 아버지였어요. 40년 넘게 계속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자 김태우가 더욱 눈물을 흘렸다. 이제 내가 죽으면서 너에게 진실을 말한다. 그리고 내게 가족을 돌려준다. 민준, 민수, 소영, 지혜는 모두 내 동생들이다. 그들이 너를 찾아갈 것이다. 김태우가 가족들을 바라봤다. 정말 제 동생들인 거예요? 네.
이복 동생들이지만 같은 아버지의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들과 함께 진짜 가족이 되어 달라. 내가 생전에 하지 못한 것을 이제라도. 편지가 끝났다. 사무실 안에는 감동적인 정적이 흘렸다. 김태우가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정말 여러분의 형이에요? 네. 민준이 답했다. 저희보다 2살 많으시니까 큰형이세요. 김태우가 일어나서 창문을 바라보았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이렇게 많았다니. 소영이 다가가서 말했다. 형님, 저희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아버지가 숨기고 계셨던 거라. 아버지가 왜 숨기셨을까요? 민수가 설명했다. 아마 저희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께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고요. 김태우가 다시 앉으며 물었다. 그럼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얼굴도 못 봤는데. 가족들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성실하고 자상했던 아버지의 모습,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모습들을. 하지만 아버지도 평생 형님을 그리워하셨어요. 지혜가 말했다.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도 형님에 대한 미안함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김태우가 눈물을 닦았다. 저도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와 함께 놀러 가고 그럴 때 정말 부러웠거든요. 그때 갑자기 정비소 앞에서 차 소리가 났다. 아버지, 김준호의 목소리였다. 아, 준호가 왔네요. 김태우가 일어났다. 김준호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손님이세요? 잠깐만요. 김태우가 가족들을 바라봤다. 준호에게도 얘기해야겠죠? 그러시죠. 김태우가 문을 열었다. 준호야, 들어와. 김준호가 들어와서 가족들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제도 뵀던 것 같은데. 앉아라. 김태우가 아들에게 말했다. 너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김준호가 의자에 앉자 김태우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준호야, 이분들이 우리 가족이야. 네, 가족이라고요? 할아버지가 계셨다. 그리고 이분들은 내 고모, 삼촌들이야. 김준호가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가 계셨다고요? 그럼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평생 몰랐는데 오늘 알게 되었어. 김준호가 가족들을 바라봤다. 정말 제 친척분들이세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가 당신의 고모, 삼촌들이에요. 김준호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우리 조카구나. 소영이 감동해했다. 그때 김태우가 말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어색하지 않을까요? 전혀요.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형님은 저희 큰형이시고 준호는 저희 조카예요. 당연히 가족이죠. 민수도 동의했다. 형님,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하고요. 김태우가 감동했다.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평생 혼자 살았는데 이렇게 많은 가족이 생기다니. 김준호도 기뻐했다. 아버지, 정말 좋네요. 저도 이제 고모, 삼촌들이 생긴 거네요. 민준이 말했다. 앞으로 명절 때는 다 같이 지내죠. 그리고 가족 모임도 자주 하고요. 하지만 김태우가 망설였다. 제가 여러분과 같은 수준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큰 회사를 운영하시고 저는 그냥. 소영이 끊어 말했다. 형님, 그런 건 상관없어요. 가족에게 무슨 수준이 있겠어요? 지혜도 동의했다. 맞아요. 형님이 성실하게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요. 그때 민수가 중요한 얘기를 꺼냈다. 형님, 사실 저희가 상의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에 대해서요. 김태우가 놀랐다. 유산이요? 민준이 설명했다. 아버지가 정호건설과 여러 부동산, 그리고 현금을 남기셨어요. 형님도 당연히 상속받으실 권리가 있어요. 아니에요. 김태우가 손사래를 쳤다.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정비소 자금이며 준호 교육비며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하지만 법적으로도 형님이 장남이시잖아요. 민수가 말했다. 김준호가 아버지를 말렸다. 아버지, 고모님, 삼촌들 말씀이 맞아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하지만 김태우는 계속 거부했다. 정말 괜찮아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때 소영이 제안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형님이 직접 받지 않으시더라도 준호를 위해서는 받으세요. 준호를 위해서요? 지혜가 설명했다. 준호도 아버지의 손자잖아요.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김준호가 말했다. 할아버지의 손자라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민준이 말했다. 준호 씨, 할아버지가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걸 지켜보시면서요. 정말요? 할아버지가 저를 알고 계셨어요? 물론이죠. 사진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가족들이 김준호에게 할아버지 얘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분이었는지, 얼마나 손자를 사랑했는지를. 할아버지를 한 번도 못 뵈어서 정말 아쉬워요. 김준호가 아쉬워했다. 대신 저희가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소영이 말했다. 그때 김태우가 다른 걱정을 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아버지가 이중 생활을 하셨다는 게 알려지면 여러분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요? 민수가 답했다. 형님,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사셨든 저희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예요. 민준도 동의했다. 맞아요. 아버지가 형님을 버린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지혜가 김태우의 손을 잡았다. 형님,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잖아요. 김태우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이런 따뜻한 가족을 가질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김준호도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 저도 정말 기뻐요. 이제 혼자가 아니네요. 민준이 일어나서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가족으로 지내죠. 형님, 다음 주말에 저희 집에서 가족 모임하면 어때요?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소영이 웃으며 말했다. 지혜도 덧붙였다. 형님, 우리 아이들도 삼촌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제게 조카 딸들이 있다는 거네요? 김태우가 신기해했다. 네, 모두 6명이에요. 민수가 웃었다. 김준호가 놀랐다. 와, 그럼 제게 사촌들이 6명이나 생긴 거네요. 가족들이 모두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됐다. 그때 민준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꺼냈다. 형님,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아버지가 사실은 평생에 걸쳐서 많은 기부를 하셨어요. 죄책감 때문이었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김태우가 놀랐다. 기부를요? 네. 그래서 저희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계속 기부를 하려고 해요. 형님도 함께 하실 수 있다면. 물론이죠. 김태우가 즉시 답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면 저도 당연히 도와야죠. 김준호도 말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서요. 소영이 감동했다. 정말 좋네요.
이제 가족이 모두 함께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깨달았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말의 의미를. 너희들이 선택해야 한다는 그 말. 아버지는 단순히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물어본 게 아니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어본 것이었다. 민준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형님과 함께 잘 살아갈게요. 김태우도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가족을 주셔서. 그날 저녁 모든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뻔했던 가족 모임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김태우와 김준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민준, 민수, 소영, 지혜도 잃었던 큰형을 되찾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김태우가 말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형님이 있어서 저희도 더 완전한 가족이 됐어요. 지혜가 답했다. 김준호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민수가 잔을 들며 말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건배해요. 건배. 모든 사람이 잔을 부딪혔다. 그날 밤하늘에는 유독 밝은 별이 하나 떠 있었다. 마치 박정호, 아니, 김철수가 모든 가족들을 지켜보며 웃고 있는 것 같았다. 6개월 후, 김태우는 정호건설의 이사로 들어갔다. 그리고 김준호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진짜 가족회사가 된 것이다. 매주 일요일마다 모든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다. 아이들은 새로운 삼촌과 사촌을 만나서 좋아했고, 김태우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시작했던 기부 활동을 가족 모두가 함께 이어가고 있었다. 김철수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1년 후 김태우의 정비소 자리에는 작은 기념패가 걸렸다. 이곳에서 흩어진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그리고 그 옆에는 김철수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진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이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숨결과 함께 밝혀진 가문의 진실은 가족을 파괴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주었다. 그리고 김철수의 영혼은 이제 정말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이 평생 짊어져온 죄책감과 비밀의 무게를 내려놓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하나가 된 모습을 보면서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을 견딘 후에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김철수 가족은 보여주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진실과 사랑 위에 세워진 진짜 가족의 이야기로.